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섬유근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제의대 해운대 백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세 여자로 10년 된 전신성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10년 전에 교통사고 이후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최근 통증이 더 악화되었고 밤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잠들기 힘들고 잘 자야 2시간 정도,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으면서 기분이 늘 안 좋고 자주 운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몸이 뻣뻣하고 멍하며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고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발한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3번 정도 싱콥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검사상 이상 없다고 들었으며 자주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 느낌이나 최근에 빈뇨 및 배뇨시 통증으로 진료 중이나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약물들을 복용 중이나 도움이 안 되고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 및 검사실 소견상 모두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990년도 ACR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크라이테리아에 의한 텐더 포인트는 18개가 다 나왔었고 전신에 걸쳐 압동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2010년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18점 플러스 11점으로 섬유근통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환자 케이스들은 2차나 3차 병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대개 이제 텐더 포인트도 굉장히 많으면서 텐더니스도 심하게 느끼며 앵자이티나 디프레션 레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그니션도 좀 떨어져 있고 환자들의 카타스트로파이징 thought라고 해서 재앙화 사고죠. 매우 부정적인 어떤 그 통증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흔히 sympathetic symptom을 많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depression driven fibromyalgia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키트리 팀하고 잘 그 협진 체계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리퍼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suicidal thought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urgent한 psychiatric assessment가 필요하리라 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1차 병원들을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코스를 가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류마톨로지스트가 섬유근통을 꼭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 중에 다음과 같은 어떤 스터디들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 환자들한테서 저희가 흔히 이제 바이올로직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지듀얼 페인이나 퍼티그를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RA 라지 코호트에서 살펴보시면은 47.3% 정도가 moderate to high 레벨의 pain and fatigue를 호소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 대부분은 인플라메이션 사인은 미니멀한데 불구하고 파이브로마이알지아나 또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니스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하이 레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니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스콥에서는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떤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척도들, 증상들에 대한 점수가 컷오프 밸류를 13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는 점수들을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quantitative sensory testing을 사용해서 어떤 active inflammation이 환자의 pain sensitivity 조인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되는 것, peripheral sensitization이 되겠죠. 또한 반면에 poor sleep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에서 보이는 diffuse pain sensitivity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RA 환자에서 밀라시프란 SNRI죠. 섬유근통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이 약물에 6주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을 한 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태티스티컬한 임프루먼트는 없었다 하더라도 염증이 최소화였던 서브그룹 환자들에 있어서 스왈런 조인트 카운트가 하나 이하죠. 밀라시프란이 플라시보보다는 훨씬 더 에버리지 페인 인텐시티를 감소시킨다 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유근통 환자를 보기 싫더라도 RA라든지 루푸스와 같은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등등 많게는 25에서 50%까지 섬유근통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을 주되게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류마톨로지스트가 섬유근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유근통의 그 Centralized Pain State에서 패소피지올로지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페인과 센소리 프로세싱이 있어서 어떤 강화되어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펑셔널 뉴로 이미징이라든지 퀀티티티브 센소리 테스팅 같은 데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프로노시셉티브 브레인 리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커넥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안티노시셉티브 리전에서는 커넥티비티가 감소되어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은 대개는 CNS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컨센트레이션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그 뉴로트랜스미터들은 센서리 프로세싱 뿐만이 아니라 슬립이나 얼러트니스, 어펙트 메모리 등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토노믹, HPA, 페리페럴 어브노멀리티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환자군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요. 페인과 센서리 프로세싱에서의 뉴럴 인플루언스입니다. 그런 말초에서 통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통증의 패스웨이 중에서 샌딩 퍼실리테이션 패스웨이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substance P나 글루타메이트, 익사이테이토리 아미노 애시드, 세로토닌 5-HT2A3A 같은 거나 노블 그로스 팩터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다운스트림의 디센딩 안티노시셉티브 패스웨이들은 이니비토리 펑션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세로토닌, 도파민, 오피오이드, 가바, 카나비노이드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시간 대학에서 2002년에 처음으로 보고해서 환자들의 통증이 리얼 페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최초의 분수령과 같은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수를 가 있을 때 가장 이 분야에 액티브했던 분이 닥터 그레이스 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본물처럼 펑셔널 이미지가 많이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왼쪽 엄지에 고무 바킹 같은 것을 하고 프레셔를 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2.2 정도의 프레셔를 줬을 때 환자들은 통증으로 느끼지 않지만 섬유근통 환자들은 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페인 매트릭스죠. 인슐라라든지 퓨타멘 같은 또는 슈페리어 템포럴 자이라이 같은 등등에 있어서 섬유근통 환자들의 액티비티가, 브레인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아스라이티스 앤 류마티즘에 실렸던 내용으로서 섬유근통 환자에서는 브레인의 커넥티비티가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이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여러 가지 페인 매트릭스하고의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의 차이가 일반 헬시 컨트롤에 비해서는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2010년 ACR 섬유근통 진단 기준인데요. 신체 19부위에서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지난 한 주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런 증상들이죠. 피곤한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기분, 잠을 잘 잔 정도겠죠. 기억력이나 집중력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0에서 3점까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여기 40여 가지의 소마틱 심пт이죠. 신체 증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게 해서 총점을 냅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인덱스는 19점까지 줄 수 있고, Symptom Severity Scale은 0에서 12점 정도를 해서 총점이 WPI 7점 이상이 되거나 Symptom Severity Scale 스코어가 5점 이상이 되면 진단을 하고요. 또는 WPI 점수가 3 내지 6점 정도가 되면은 Symptom Severity Scale 같은 경우는 9점 이상이 되면은 진단을 내리는데, 증상이 비슷한 수준에서 최소 3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환자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 ACR에서 이런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었는데요.
뒤에 신체 증상들이 너무 다양한 거에서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헤드액이나 로우 압도멘에 페인이나 크램프가 있다든지 디프레션이 있고 그에 따라서 0에서 1점씩 각 주어서 이게 토탈 3점이 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 크라이테리어에서 문제점이 우리가 이제 리저널 페인 디소더를 주소로 오는 일부 환자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사이트 스페셜 디스트리뷰션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섬유근통으로 미스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 지속되는 오른쪽 등 어깨 쪽에 마이오페시알 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수화해서 보게 되면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를 5가지 부위를 나누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과 WPI 점수도 4점으로 이렇게 3점 대신 보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6년 버전에서 right upper region과 left upper region, right lower region과 left lower region, 그 다음에 axial region 해서 적어도 5개의 리전 중에서 4부위가 포함되어서 generalized pain criteria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건 아까와 같이 피곤한 정도, 잠을 잘 자거나 커거니션의 집중 정도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0에서 1점 헤드액, IBS 심턴, 디프레션 같은 걸로 카운트를 해서 점수가 내는 것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저희 학회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도네이션 한 그림으로서 2016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신체의 5가지 부위를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으니까 착오 없이 잘 체크해 보시면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에 저널 오브 페인에 실렸는데요. 이제 AAPT Diagnostic Criteria라고 해서 통증을 다루는 이제 여러 아메리칸 페인 소사이티를 비롯해서 이런 팀들이 다시 섬유근통에 대한 손쉬운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데니엘 클로라든지 2010년, 11년, 16년에 크라이테리아를 만든 저자들도 많이 인발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멀티 사이트 페인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웃 사이트에서 적어도 6군데 이상의 페인 사이트가 있으면서 moderate to severe sleep problem이나 fatigue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지난 3개월 동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네킹 그림에 페인풀 바디 사이트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9군데에서 6군데가 이상이 포함이 되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연수를 가 있었던 2006년도에 미시간 대학의 데니엘 클로 교수님이신데 저희 류마톨로지 텍스트의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앤드 릴레이티드 신드롬에 여러 해째 저자로 수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과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 크라이테리아가 나왔을 때 AAPT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진료 현장 클리니컬 필드에서 진단하는데 쓸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손쉽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저자의 인발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같은 경우는 2011년이나 16년 ACR 크라이테리아를 더 좋아한다. AAPT보다는 이걸 더 레커멘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류마티스 학회에서 전남대 팀에서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본 게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센시티비티가 AAPT 크라이테리아는 58.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리파이드 한 거는 사실이지만 환자의 다이그노스틱 애큐러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이런 자료들도 공유를 했을 때 데니엘 클로 교수도 이런 파인딩에 어그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리지드하게 IASP 프로세스, 세계 통증학회의 그런 기준들을 리지드하게 적용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들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파마콜로지컬 테라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스트롱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듀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인데 저희가 흔히 보험 때문에 1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약물인 트리사이클릭 컴파운드가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SNRI 같은 약물, 밀라시프란, 듀로세틴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리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가바펜티노이드도 스트롱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모디스트 에비던스로서는 트라마돌이라든지 레스 셀렉티브 SSRI, 조금 더 이전의 약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나 로도즈 날트렉손, 카나비노이드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좀 두 가지 밑에 약물들은 좀 어베일러블 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크 에비던스로서는 그로스 호르몬과 트로피세트론 같은 약물들은 있을 수 있고, 에비던스가 없다고 되어 있는 약물은 오피오이드나 스테로이드, 엔세이드 같은 것, 벤조디아제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통증에 영향을 주는 CNS 뉴로트랜스미터들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페인 트랜스미션을 항진시키는 약물이 글루타메이트 서브스턴스 P 너브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인데 섬유근통 환자에서는 이제 상승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억제를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한 약물인데 가바펜티노이드라든지 케타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세로토닌 5-HT2A3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티마이그레인 드럭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이라든지 사이클로벤자프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디센딩 안티노시셉티브 패스웨이 등등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보시면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에 떨어져 있는 레벨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물이 트리사이클릭스나 SNRI, 트라마돌 같은 약물이 되겠고요. 오피오이드 증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도즈 날트렉손인데 저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날트렉손 제제 레비아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약물을 한 4분의 1조각까지 해서 줘봤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3, 4, 5 정도 한 3mm 평균 용량으로 해서 그런 제제가 캡슐이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나비노이드인데요. 대마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티비티에 대한 지식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분명히 인터랙티브한 케이스에서 이 약물을 써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이펙티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데 감마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물을 쓰는데 주의가 필요한데요. 섬유근통 환자에서 일반적으로는 오피오이드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역시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2007년에 미시간 팀에서 실었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섬유근통 환자한테서는 그 센트럴 오피오이드 리셉터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헬시 컨트롤에 비해서 섬유근통 환자들에서는 뮤 오피오이드 리셉터 바인딩 포텐셜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을 선택하는데 통증의 그 메커니스틱 캐릭터리제이션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통증을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페리페랄 노시셉티브 페인과 페리페랄 뉴로패틱과 센트럴 뉴로패틱, 즉 센트럴라이즈드 페인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RA나 OA 같은 경우가 페리페랄 노시셉티브 타입이 되겠고 섬유근통이 이제 프로토타입이 되겠는데 센트럴라이즈 페인이 되겠습니다. 흔히 섬유근통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약물들을 쓰기도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는데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엔세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자한테서 이런 센트럴라이즈드 페인이 생기게 됐을 때는 믹스드 페인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플라메이션 컨트롤 약물도 필요하지만 센트럴 디스터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믹스드 페인 스테이트인지 잘 감별해서 환자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나온 그 약물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커니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요약을 한 건데요. 어떤 컨비네이션이라도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Centralized Pain 같은 경우에는 트리사이클릭스, SNRI, 가바펜티노이드가 다 효과가 있는데 이 밑에 CBD, THC 같은 경우에는 카나비노이드의 이제 추출물들 중에서 하나인데 THC 같은 경우에는 뉴로패틱 타입의 페인에는 다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CBD는 페리페럴 타입의 페인에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센트럴라이즈드 페인에서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는 보시면은 2013년에 실린 내용인데 프리가발린 사용을 하다가 환자가 조금 이네디킷한 리스판스를 보일 때 밀라시프란을 애드하니까 이런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훨씬 환자의 리스판스가 높더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리스판스의 차이는 밀라시프란 애드 후에 한 2주 정도 되면서부터 나타나서 지속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비약물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롱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그리고 아에로빅 엑서사이즈와 CBT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Cognitive Behavior Therapy인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디스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나 힘노테라피, 바이오피드백, 발리오테라피, 온천요법 같은 거죠. 요가나 타이치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뉴로 모듈레이션이라든지 아큐펑처 등등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환자가 만약에 침을 맞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병행해서 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크 에비던스로서는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같은 건데 이는 이제 동반되어진 마이오페시아 페인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섬유근통은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에비던스는 없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CB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로닉 페인 환자들에서 페인 스테이트에 여러 종류의 다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펑션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는 0.4에서 0.6 정도로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어떤 치료적인 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약물이 아니다 보니까 제약회사 같은 데에 있어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well-trained therapist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어떤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ACT라고 해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합니다.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하는데 제3의 동향 이래서 CBT 중에서 이제 뭐 물론 섬유근통뿐만 아니라 크로닉 페인 스테이트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ACT 이렇게 읽지 않고 ACT라고 발음해 주기를 원래 저자였던 스티븐 헤이스라는 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Get Out of Your Mind and Into Your Life,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ACT의 어떤 goal은 훨씬 더 psychological flexibility를 좋게 만들자 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림에서 긴장 상황에서 야 긴장하지 마, 흥분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흰곰에 대해서 1분 동안 생각하지 말자 하고 눈을 감고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생각을 억제하기가 더 힘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는 통증에 대한 생각도 이것은 없어야 돼 하면서 이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흔히 acceptance, 수용과 diffusion, 탈융합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런 이제 결국은 삶의 가치적인 문제도 터치해 주게 됨으로써 이 액트 같은 경우에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이제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내 인생은 섬유근통 때문에 종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경우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제일 왼쪽에는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증상 같은 거 되겠죠. 중간에는 어떤 생각, 사고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이 이제 뭐 끝장났다든지 그 외에는 이제 뭐 어떤 감정적인 것, 행동적인 것까지 해서 이 세 기차를 다리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화 사고를 예를 들자면은 내 인생이 이제 완전 끝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기차 위에만 올라타게 되면서 주위를 못 보게 되고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디스턴스, 거리를 확보하고 관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psychological flexibility를 도달하는 데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외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simplified act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practical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한테 통증에 대한 받아들임을 말을 하게 되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내 몸에서 알토란 뽑듯이 모든 통증이 싹 없어지게 하는 0점, 빵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70점, 80점 아프다면은 바스 스케일로 한 40점 정도를 현실적 목표, 리얼리스틱 고를 정하는 게 환자도 굉장히 억셉터블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들을 모니터하면서 갈 때 달성하기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융합이라고 디퓨전인데 거리를 두고 보게 하는 거죠. 아까 재앙화 사고 설명하고 마음이라는 기차 설명을 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내가 아픈 오른쪽 등이 아픈 것 자체, 통증 자체가 이퀄 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오른쪽 등 부위가 아프다고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정도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통증이나 증상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증상의 경감이라든지 훨씬 견디기가 수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상의 유지라고 하는 텀을 쓰는데 환자들에게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아주 바닥을 칠 때와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나쁠 때도 꼼짝도 하기 싫죠. 이불에서 나오기도 싫지만 그 이불에서 나와서 아이의 숙제를 봐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간단한 요리를 한다든지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등을 권하고요. 컨디션이 좋아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은 대부분 다 그 다음날 곤두박질 칩니다. 컨디션이.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면은 어떤 일상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기복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 환자가 지내기 수월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차 환자가 증상이 개선되면서는 이런 일상의 유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합니다. 많게는 뭐 A4 용지에 30가지 정도, 뭐 20가지 이런 식의 메모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한테 한 번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번에는 통증을 했으면 다음에는 피곤한 거, 또 그 다음에는 잠자는 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제를 이번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가치 전념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동반되어진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가 너무 이제 인생에 대한 가치들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딸아이 교육이라든지 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부분들 등등을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가능한 목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사안들도 한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보고 가면은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종합하는 슬라이드, 요약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환자가 이런 통증과 피곤 등의 심텀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펑셔널 아웃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액티비티는 줄어들면서 잠도 별로 안 좋아지죠. 오베시티도 동반되게 되고 말어댑티블리스 비헤이비어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리 포커스드 트리트먼트라 해서 우선은 약물 치료로 환자의 증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단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은 디스펑션을 해결해 주기 위한 비약물적인 요법을 도입해서 환자와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파이브로마이알자 엑스퍼트들은 대부분 2011년, 16년 ACR 크라이테리아를 더 좋아하고 임상에서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2019년도 AAPT 크라이테리아는 아직까지는 실용성에서는 조금 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크로닉 페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예를 들면 이제 CBT, 액트 같은 경우나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환자의 정상과 기능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어떤 처방을 하거나 강조를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니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잘 기억하셔서 짧은 외래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Depression Driven Fibromyalgia가 있을 경우에 사이키아트릭 팀하고 협진해서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환자의 아웃컴을 위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가발린을 쓰고 있을 때 SNRI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처방을 내면 보험에서도 커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병합요법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으로 두 약물을 다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가발린과 SNRI 컨비네이션이 지금으로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약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